태수건설 주주총회장, 한 남자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네가 여기 왜 왔어? 당장 나가! 그런데 오메가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회사의 실제 대표이자 최대주주이신 강민준님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지하 창고방에서 자며 구두를 닦고 차를 뽑고 심부름만 하던 그 남자. 쓸모없는 놈이라고 부르던 그 사위가. 장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왜 참았는지 궁금하셨죠?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인 취급받던 남자는 왜 모든 걸 참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3년 전 그가 처음 장인 집 문을 열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준, 강민준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5세 남자로 지금은 재벌 3세인 아내 서윤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장인 강태수는 국내 중견 건설사 태수건설을 운영하는 대표인데 민준을 한 번도 사위로 대접한 적이 없었죠. 직장도 없이 매일 장인 집 심부름만 하는 신세였으니까요. 아침마다 정원을 청소하고 장인 차를 닦고 처남들 구두를 닦는 게 민준의 일과였습니다. 장인 집은 강남 한복판 300평 저택이었는데 민준에게 주어진 방은 지하 창고 옆 8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민준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죠. 장인은 민준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고 그냥 야 또는 거기라고만 불렀습니다. 처남들은 더 심했는데 민준을 매제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건 그냥 형식일 뿐 실제로는 하인처럼 대했죠. 아내 서유는 그런 상황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서유는 매일 백화점에 가거나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냈고 민준과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민준 편을 들어주려 했지만 장인이 네가 그 남자 편을 들면 넌 내 딸이 아니다 라고 한 이후로는 완전히 돌아섰죠. 그날 아침도 민준은 새벽부터 정원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장인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차 키를 들었죠.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으니까요. 첫째 처남 강민수는 민준에게 구두를 던지며 오늘까지 광내놔 라고 했고 둘째 처남 강민호는 매제 내 방 청소 좀 이라며 지저분한 방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탁에서 민준은 항상 구석 끝자리에 앉았고 반찬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장모가 남은 반찬 다 가져가라 며 민준 앞에 놓는 건 항상 식은 국과 김치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유는 그냥 웃으며 엄마, 그래도 좀 더 주세요 라고 형식적으로만 말할 뿐이었죠. 어느 날 장인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며 집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민준은 그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요리를 돕고 손님들 차를 주차시키고 접시를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민준을 보며 강 회장님, 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고 장인은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심지어 자기 사위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민준은 장인과 처남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장인이 그 쓸모없는 놈, 언제까지 집에 둬야 하냐 라고 했고 첫째 처남은 아버지, 그냥 이혼시키시죠. 우리 서윤이가 저런 놈이랑 평생 살 순 없잖아요. 라고 맞장구를 쳤죠. 둘째 처남도 맞아요. 그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처음이 아니었고 민준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죠. 민준은 설거지를 마치고 지하방으로 내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준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여러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는데 그 파일들은 전부 태수건설과 관련된 재무제표와 주가 정보들이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마우스를 움직이며 무언가를 확인했고 작은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고 민준은 재빨리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처럼 장인의 차를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인 회사의 주가 정보가 담긴 신문 기사를 장인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놨습니다. 그 기사에는 태수건설의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민준은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장인은 그 기사를 보고 펄쩍 뛰며 누가 이런 걸 내 책상에 올려놨어? 라고 소리쳤고 민준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그저 제가 청소하다가 신문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장인은 화를 내며 민준에게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건드려 라고 소리쳤지만 민준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또다시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처남들이 회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준은 슬쩍 요즘 건설업계가 어렵다던데요? 라고 한마디를 던졌죠. 처남들은 네가 뭘 알아? 라며 비웃었지만 그 순간 장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민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작은 한마디가 장인의 불안을 건드린 거죠. 하지만 민준의 작은 반격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렀습니다. 장인은 다음 날부터 민준에게 더욱 가혹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집 전체를 청소하고 장인과 처남들의 구두를 모두 닦고 심지어 장인 회사 사무실까지 청소하러 가야 했죠. 민준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몸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장인은 민준을 회사로 불러 창고 정리를 시켰는데 그곳은 먼지투성이에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은 하루 종일 그곳에서 청소를 했고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건 저녁밥이 아니라 장모가 던진 차가운 빵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처남들은 민준이 피곤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고 웃었고 매제 운동 좀 해야겠는데? 라며 놀려댔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을 보고도 그냥 방으로 올라가 버렸고 민준은 홀로 지하방으로 내려가 침대에 쓰러졌죠. 온몸이 쑤셨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민준은 참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다시 노트북을 켰고 어떤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그 이메일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회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이메일을 읽으며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곧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인은 민준을 거실로 불러 오늘부터 넌 우리 집 정원사야. 매일 풀 뽑고 나무 정리하고 그것만 해 라고 선언했습니다. 처남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고 서윤은 그저 고개를 돌렸죠. 민준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굴욕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여유가 느껴졌죠. 그날 오후 민준이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 한 명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민준을 보자마자 민준이 형이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민준은 재빨리 그 남자에게 다가가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가줘 라고 속삭였지만 그 남자는 형, 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형이 누군데?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남자는 민준의 대학 동기였는데 지금은 국내 굴지의 투자사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보며 형,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형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민준은 그저 다 이유가 있어. 지금은 그냥 가줘. 라고 말했죠.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지만 민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뭔가 달라질 조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지하방에서 과거 사진들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은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사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옆에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함께 있었죠. 민준은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숨은 투자의 귀재로 불렸던 인물이었고 수백억 달러를 운용하던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장인 집에서 하인처럼 살고 있었죠.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곧 끝나. 다음 주 민준은 장인 회사의 주주총회 날짜를 확인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몰래 장인 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장인과 처남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아냈죠. 민준은 그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고 USB에 저장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장인 회사 사무실 청소를 하던 중 장인의 책상 서랍에서 중요한 계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태수건설이 부실공사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장인이 그걸 숨기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민준은 그 계약서를 몰래 사진 찍어 저장했고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그 증거를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했습니다. 민준의 제보는 정확했고 금융감독원은 태수건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장인은 갑자기 날아온 조사 통보에 당황했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인은 집에 돌아와 도대체 누가 우리 회사를 조사하라고 했어? 라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민준을 의심하진 않았죠.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태수건설은 부실공사 의혹으로 과태료 30억 원을 물게 됐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장인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고 처남들도 불안해하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죠. 민준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가 성공한 거죠. 장인은 그날 저녁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건 누군가의 음모야. 우리 회사를 노리는 놈이 있어 라고 말했고 처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준을 의심하지 않았죠. 민준은 그저 평소처럼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민준의 눈빛이 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인과 처남들이 회사 일로 정신없어서 민준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민준은 그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았고 장인 회사의 약점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민준은 이제 확신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 주말 서윤이 처음으로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요즘 뭐해? 표정이 좀 달라 보여. 민준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정원 일만 하고 있죠. 라고 대답했지만 서윤은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죠. 민준은 그날 밤 다시 노트북을 열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사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는 짧은 내용이었죠. 그 이메일을 받은 동료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민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민준의 작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회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잔인해졌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민준에게 향했죠. 장인은 민준을 거실로 불러 네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우리 집에 있는 한 절대 편할 날 없을 거야 라며 협박했습니다.
장인은 민준에게 회사 창고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며 재고 정리를 하라고 명령했고, 민준은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는 난방도 안 되는 춥고 습한 곳이었고, 민준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못하며 일만 했죠. 몸은 점점 망가져 갔고, 민준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유는 민준을 보며 당신 진짜 형편없어 보여.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냥 지하 방으로 내려갔죠. 서윤의 말은 민준에게 마지막 일격이었고 이제 민준은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인과 처남들은 민준이 완전히 무너진 걸 보며 만족스러워했고 이제 슬슬 쫓아낼 때가 됐어 라며 이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다시 노트북을 켰고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태수건설의 주가 그래프와 부채 정보가 떠 있었고 민준은 그걸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민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준은 실리콘밸리의 투자사 동료들과 비밀 화상 회의를 시작했고 그들은 태수건설을 인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민준은 장인회사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제 그걸 이용할 시간이 온 거죠. 민준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다음 날부터 장인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태수건설의 부실 공사 정보를 흘렸고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죠. 장인은 갑자기 거래처들이 떠나는 상황에 당황했고 회사는 더욱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준은 태수건설의 최대 채권자인 은행의 익명으로 회사의 부실 경영 정보를 제공했고 은행은 즉시 대출 회수를 통보했죠. 장인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회사는 사실상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민준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이제 때가 됐어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은 실리콘밸리의 투자사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그 회사의 이름은 오메가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민준은 그 회사를 통해 태수건설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 배후에 민준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민준은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주식 매입 현황을 확인했고 조금씩 지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 오메가 인베스트먼트는 태수건설의 지분 15%를 확보했고 민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준은 장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죠. 민준은 동료에게 이제 직접 나설 때야 라고 말했고 동료는 준비됐어 라고 답했습니다. 민준은 오메가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로 위장한 동료를 통해 장인에게 투자 제안을 보냈습니다. 장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오메가 인베스트먼트와 미팅을 잡았죠. 민준은 그 미팅에도 몰래 참석했는데 장인은 민준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뒤에 서서 장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죠. 오메가 인베스트먼트는 장인에게 투자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회사 지분 60%를 넘기고 경영권을 완전히 이양하라는 것이었죠. 장인은 고민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인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준은 그 순간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민준은 지하방에서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민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사위가 아니었고 자신감 넘치는 투자자의 모습이었죠.
민주는 거울을 보며 이제 끝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옷장에서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고 다음 날을 준비했죠.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굴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복수로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민주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고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거실로 올라왔습니다. 장인과 처남들, 그리고 서유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장인이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어디 가냐? 고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저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장인의 고급 세단에 시동을 걸었죠. 민준이 도착한 곳은 태수건설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오메가 인베스트먼트 팀과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고 장인과 처남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있었죠. 장인은 민준이 들어오자 야, 네가 여기 왜 왔어? 당장 나가! 라고 소리쳤지만 오메가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손을 들어 장인을 제지했습니다. 오메가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오메가 인베스트먼트의 실제 대표이자 최대주주이신 강민준 님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고 장인과 처남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서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태연하게 상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인어른. 장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외쳤지만 민준은 차분하게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민준의 실리콘밸리 투자 경력과 자산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민준은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300억 달러, 한화로 약 40조 원을 운용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였고 그가 투자한 기업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처남들은 서류를 보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 왜 이걸 숨겼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민준은 장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왜 참았는지 궁금하셨죠?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열어 장인 회사의 모든 비리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부실 공사 내역, 자금 횡령 증거, 탈세 기록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죠. 장인은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고 처남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검찰과 국세청에 제출됐습니다. 오늘부터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민준의 첫 번째 복수는 장인의 경영권 박탈이었습니다. 민준은 오메가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태수건설 지분 67%를 확보했고 이제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민준이었죠. 민준은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장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켰습니다. 장인은 이럴 순 없어. 내 회사야! 라고 소리쳤지만 법적으로 아무 힘도 없었죠. 민준의 두 번째 복수는 처남들의 해고였습니다. 첫째 처남 강민수는 전무였고 둘째 처남 강민호는 상무였지만 민준은 그들에게 즉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처남들은 매제, 아니 민준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며 무릎을 꿇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죠. 지난 3년간 저에게 했던 말들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민준의 세 번째 복수는 장인 가족의 재산 몰수였습니다. 민준은 장인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강남저택과 고급 차량들이 모두 회사 소유임을 증명했고 법원은 그것들을 회사에 환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장인 가족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고 민준은 그 저택을 회사 게스트하우스로 전환시켰습니다. 민준의 네 번째 복수는
장인의 법적 처벌이었습니다. 민준이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장인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은 장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인은 법정에서 민준아, 제발 용서해줘 라며 울먹였지만 민준은 방청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죠. 민준의 5번째 복수는 처남들의 재취업 방해였습니다. 민준은 업계 인맥을 총동원해 처남들이 어떤 회사에도 취직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처남들은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때 전무와 상무였던 그들이 이제는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일하는 신세가 된 거죠. 민준의 6번째 복수는 장모의 사회적 추락이었습니다. 장모는 한때 강남 사교계의 여왕이었지만 남편이 감옥에 가고 재산을 모두 잃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죠. 장모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죠. 민준의 마지막 복수는 서윤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민준은 서윤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며 당신은 지난 3년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라고 말했죠.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고 애원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지만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죠. 민준은 태수건설의 이름을 민준건설로 바꾸고 회사를 완전히 재정비했습니다. 부실 공사를 일삼던 회사는 이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사로 거듭났고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죠. 민준은 CEO 자리에 앉아 회사를 직접 경영했고 불과 6개월 만에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민준은 이제 강남 한복판의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펜트하우스는 장인이 살던 저택보다 3배는 넓었고 전망도 훨씬 좋았죠. 민준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인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처남들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원룸에서 혼자 TV를 보며 한숨만 쉬었고 서윤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 민준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고 민준은 그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여자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준의 대학 동기였던 유진이었는데 지금은 국내 최고의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었죠. 유진은 민준을 보며 민준아, 넌 정말 대단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니 라고 말했고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견딘 게 아니라 준비한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와인을 나누며 미래를 이야기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유진은 민준의 손을 살짝 잡으며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 라고 속삭였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민준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이야. 민준의 복수는 완벽했고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